먼저 앞선 시간 저희 기능 편제와 대뇌 기능 편제와 또 그냥 기능 편제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우 반구의 기능 편제와도 이렇게도 또 얘기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음, 그럼 그 이전 시간 지난 시간에 저희 시각에 관해서 색지각 그리고 시각계의 두 시스템 그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시각계의 두 시스템은 물론이고 색지각에 관해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게 있는데 그거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 텐데 또 길어졌어요. 이거 1시간 다 써버리면 안 될 텐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먼저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색깔인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여러분이 오색 무지갯빛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오색이 5가지 색깔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오색이라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그런 동요도 있나요? 그때는 7색깔이라 하고 왜 그렇죠? 음, 여러분이 지금 거의 종강이 가까워질 만큼 이제 듣는 중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운데 또 제가 전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심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또 물리적이라든지 여러 그런 조건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게 그렇게 전해졌는지도 모르는데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뇌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 자아니, 의식이니, 음, 그 위에 감정이니, 사고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 해서 뇌를 파헤친다 할까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뇌과학자들도 그런 착각 아닌 착각, 실수를 하는데, 그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 뇌과학에 관심이 있고 뇌과학을 연구한 철학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뇌만 들여다봤서는 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뇌와 우리 몸과 이 환경이 실시간으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뇌 안에 표상되어지는 것이 표상이란 말 우리 호망클루스 얘기할 때 했죠. 표상되어지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마음이다, 자아다, 의식이다, 그 위에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그러한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뇌만 들여다봐서는 그것이 이원론자들이나 전통적인 서양 사상에서처럼 뭔가 실체, 마음의 실체, 그 인간의 정신의 실체, 자아의 실체를 어디에 고정된 형태로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그죠?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뇌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왔는데 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칫 저도 그렇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 뇌가 몸과 환경과 서로 뒤엉켜서 역동적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순간순간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정신적이라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아니 그좀 감정이니 의식이니 사고니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상황마다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그것이 변화하고 음, 있지만 우리 좌반구가 가진 바로 지난주에 대뇌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좌반구가 가진 그런 의식 현상, 좌반구의 그런 전문화된 그런 의식적 경험은 그것이 항상 고정된 것으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안에서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그런 경향성이 좌뇌 편제와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좌뇌 기능의 어떤 편제와 소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치중해서 아니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서양의 전통적인 그 철학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나 서양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대뇌기능 편제화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대뇌기능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몸과 환경과 뇌가스로 뒤엉켜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과정으로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저 에고란 내용도 그렇고 마음에서 일어난 내용들은 우리 그 대통령의 연설도 제가 대내기행 편지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다 자기 기만이거든요. 음. 스스로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시간도 저도 모르는 자기 기만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그 좌뇌를 어떤 과학자들은 별명을 삼아 좌뇌는 거짓말쟁이 뇌다 해서 거짓말쟁이 좌뇌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부른다면은 우린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환경하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기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정신적 특성이 진화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 심리학에서 그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들도 침팬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비둘기들도 거짓말을 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행동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행동으로서 거짓말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진화되었다는 거죠. 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죠? 곧이곧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그것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뭐 또 그죠. 뭐 한두 시간에 제가 또 뭐 얘기를 또 짧은 얘기도 길게 하는 편이니까 한두 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그건 여러분이 뭐 다른 과목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들어보시고 뭐 학습 심리학에서 그걸 얘기를 다루게 된다면 좋겠지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 심리학 과목에서는 근데 좀 전에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지금 색지각과 관련해서 무지개라는 색을 우리가 볼 때도 어떨 때는 오색 빛 무지개 얘기하고 일곱 색깔 무지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서양에서는 일곱 색깔 무지개라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오색 무지개라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요즘은 워낙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인터넷이 돼서 그 문명들이 뭐 공유되니까 그런 현상도 찾아보기 드물 텐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의 색깔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독일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한 다섯 가지 색깔을 그렇게 주로 언급을 해요. 그 이외의 색깔들은 그러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름표가 없다는 거죠.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것들을 잘 지각을 못하니까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지개는 다섯 색깔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다섯 색깔 보지 않고 빨간색, 파란색을 보죠. 왜냐하면 서양 문물에 워낙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의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색지각과 관련된 그 시스템이 가소성에 의해서 그렇게끔 리매핑, 재조직화가 되어서 일곱 색깔을 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색깔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 무지개를 본다면은 그 안에는 그것을 무엇이라 칭하지는 못하지만 무한한 술, 무한한 그런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일곱 색깔, 다섯 색깔, 그 색과 색 사이의 경계 지점, 또 그 경계 지점이 아날로그식으로 계속 연속되어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응할 수 있는 추상체의 세 종류가 있고 그 추상체 세 종류가 서로 반응하는 비율은 그 아날로그에 해당하는 그 전자기파의 그런 변화에 상응해서 우리 이 신경세포들은 다 반응이 아날로그식으로
차등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 이름표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죠? 일곱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다라는 것이 딱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어지면은 무지개색을 보면은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만 보이지 그 중간 색깔은 놓치거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환경과 뇌와 신체가 역동적 엮여간다고 얘기를 한 그 배경하에서 우리가 색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 그렇게 지각이 달라진다는 거. 뭐 바로 문화가 그죠? 우린 시각 관련해서 지금 색을 얘기를 하니까 색깔을 지각하면서도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후천적인 그런 것이.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문화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처해진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적응적인 행동 양식이 문화화되어서 도덕이 예전이니 법이니 그죠 뭐 우리 지금 뭐 인터넷 문화니 뭐 그죠 모바일 문화니 해가지고 뭐 문화라는 음식 문화니 뭐 그죠 뭐 한 이름만 붙이면 다 뭐 문화가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가장 적응적이라고 그 가장 적응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생활 방식이 결국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화의 출발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생물학이 그냥 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게 어, 생물학적인 그런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생겨나는 생활 방식이 문화예요. 뭐 또 뭐 생물학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심리학을 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견해가 없다. 생물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 것이 생물학적 견해가 없다. 현대 생물학이 얘기하는 인간을나 다른 동물 유기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 심리학은 벌써 좀 곤란하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강하게 좀 편견을 담아서 얘기하자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에 대한 내가 견해를 가짐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그런 개념이 없다. 이거 완전히 그냥 뻘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하려면은 진화론에 대한 견해를 진화론 안에서 얘기한 그 복잡한 내용들은 뭐 알기가 쉽지 않죠. 뭐 그것만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평생을 하더라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견해가 뭔지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관에 대한 견해가 뭔지를 모른다. 생물학, 심리학까지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문화도 결국 진화의 산물인데 어쨌든 서양에서 처한 그 문화상에서 그 사람들이 무지 색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곱 색깔 얘기하게 되냐면은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그렇게 그 산란되면서 나오는 색깔에다가 이게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바로 뉴턴까지의 그런 근대 과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중세 때는 철학이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신학의 그 내용들을 논증하기 위해서 철학이 있었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대 과학도 결국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근대 과학까지예요. 근데 그 근대 과학을 이제 혁명적으로 무너뜨리면서 나온 것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갈릴레오 이제 뭐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이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런 혁명적 역할을 했는데 뉴턴만 하더라도 그죠? 벌써 그 후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뉴턴만 하더라도 아, 뭐 그쪽 세계관이나 종교관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라 들어봤죠. 중요하니까 그죠? 아, 7가지 색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도 다 7가지 색깔 봐. 요즘 5가지 색깔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그쪽 서양의 이제 그런 사상적인 그런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뭐 침략 아닌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그냥 후천적인 이 그 지각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소성에 있어 그 리매핑이 되었기 때문에 7가지 색깔 볼 텐데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설이라는 그러한 5가지 그 방위 동서남북에 있어서도 5방위를 얘기하고 색깔도 오방색을 얘기하고 우리 신체도 그죠? 오장육부에서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색깔을 5가지 무지개로 봤다. 자, 이거 제가 왜 이걸 얘기합니까? 우리는 색지각을 통해서 지금 색깔이 국한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그 환경과 맞물려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중에 소위 우리가 이해한다, 인식한다는 것이 결국은 환경, 처한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우리의 그러한 의식적인 내용도 변화하고 그중에 의식적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중추라고 여겨지는 이 자아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서양에서처럼 대표적인 영혼 개념처럼 어디에 탁 불변으로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어느 곳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데카르트 영향처럼 임하여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는 유일하게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금방 7가지로 보느냐 5가지로 보느냐 그걸 통해서도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또 여러분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꾸 공부를 하시고 뭐 공부란 게 제가 넋 펼쳐 놓고 책만 보는 경우가 인생 삶 자체가 이제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시각이 거시적이고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넓어지면은 금방 색깔을 7가지로 보느냐, 오방색으로 보느냐, 5가지로 보느냐만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도 그 같은 논리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심리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하더라도 그죠? 좀 낯선 과목을 보더라도 그 과목들이 얘기하는 행간의 뜻이라든지 넓은 그런 것들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낱개로 낱낱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외워야 할 것들은 그냥 그죠? 그 자리에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큰 나무를 그리고 그 가지마다 잎사귀를 이렇게 꽂아서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져요. 아니 저는 뭐 여러분 정도 대학생 될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 근처에도 못 가고 이런 생각 못 했지만 제가 지나 보니까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좋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지혜고 지식이 아니냐. 그냥 뭐 그죠 뭐 단어를 많이 안다. 뭐 쉬운 예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냐 싶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 좀 강조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미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눈이 가진 학생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색지각과 관련해서 결국 그것들이 문화하고도 관련된다. 그에 따라 우리가 보는 바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무지개 7 색깔이냐 5 색깔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병렬 처리와 관련해서 그 배척 경로, 복척 경로가 있는데 우리 흔히 지배적인 뇌라고 하면은 좌뇌를 얘기를 해요. 우뇌는 무의식적이고 좌뇌는 의식적이다. 이렇게 인제 여겨지니까 그게 그냥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그렇게 자르진 않지만 그 말 그대로 기능 편집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뇌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그런 구어와 문어를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좌뇌에 비하자면은 그냥 천양지차가 나니까 그냥 쉽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우뇌는 전혀 언어 기능이 없고 좌뇌는 언어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우뇌에 있는 그 언어와 관련된 뉘앙스라는 것은 언어에 국한되어서 그러한 뉘앙스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보다는 우뇌 자체가 정서 어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와 관련해서는 그 우뇌가 언어가 담고 있는 정서를 처리하는 데 좌뇌와 달리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도 그 동영상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런데 흔히 지배적인 내 하면은 좌뇌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또 서양식의 생각이에요. 서양식이라 해야 되겠네. 우리도 뭐 거의 뭐 미국이 식민지니까 사상적으로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뭐 얘기하다 미국 식민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또 제가 또 딴소리 잡소리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가 생산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들여보고 아는 학생들 있을 텐데 대부분이 수입하거든요. 요즘 뭐 농사 짓습니까? 그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옛날 뭐 SF 공상영처럼 알약 하나 입에다 털어 먹고는 그냥 한 끼 해결하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이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 말 그대로
짐승들 동물들이나 다른 동물들이나 그 그 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식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해요, 3대 회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죠. 뭐 심리학도 여러분한테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게 지금 미국 3대 기업에 의존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상까지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래서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왜 합니까? 결국은 미국 식민지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영어 공부를 잘해서 어떤 우리 지식의 폭을 넓히고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합쳐서 더 넓은 어떤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소통의 수단으로 삼는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하는 영어 공부에 적지 않은 수가 대부분이라 얘기하면 그건 제 편견이고 적지 않은 수가 일제 시대 때 일본어 잘해 가지고 일본 앞잡이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영어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 갔는데 왜 지배적인 데가 좌안이라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서양식의 생각이에요. 뭐 언어적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우리의 본질이고 전부 다이고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은 다른 동물에 없고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바로 데카르트의 아래 위 계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중세 기독교를 포함해서 데카르트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일부의 그런 종교와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좌뇌가 지배적이라 하는데 제가 늘 드는 빙산의 비유도 그렇고 좌뇌, 우뇌의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우뇌의 기능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자뇌, 좌뇌한테 속았네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은 신경심리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더더욱이나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하는 뇌는 우뇌, 즉 무의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전통적인 동양에서는 바로 우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개별, 분별화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뒤엉켜서 과정으로서 프로세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딱 규정지어서 자아니 뭐 그저 아까 색깔이니 할 것 없이 규정지어서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3,000 년을 거슬러가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설 그리고 노자가 얘기하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그리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분리일원론이라는 이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전체의 어떤 지성 발달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전 과정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 세계관에 대한 인식을 잠시만요. 예 그래서 좌뇌는 자꾸 언어화하고 개념화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는데 우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작동된단 말이에요. 대뇌경 편자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날로그 디지털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좌뇌를 통해 의식할 수 있는 것이 다라는 그러한 그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좌뇌를 지배적인 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 배척 경로와 복척 경로를 보더라도 복척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시각상의 경험이란 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레티넥스 이론이나 그리고 맹점에서의 채워 넣기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죠? 시각에 국한 그런 인식인데도 그게 실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뇌 기능 편자에서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그 불린의 환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린의 환자나 대통령 연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신경심리학적 장애로 인해서 언매스킹 되어서 확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도 소위 정상적인 사람도 실험 방법을 좀 더 정교화시키면은 그러한 그 자기 기만적인 실제와 다른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걸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바로 지금 복척 경로를 통한 것은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실제가 아니라 그 맥락에 맞게끔 지어내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러이러이 행동했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인과관계는 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 지어내는 해석이고 제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다 그 기반이 섞여 있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시각에 있어서 배척 경로는 대뇌 기능 편집할 때 제가 마무리할 때 얘기했죠. 배척 경로 즉 어떻게 경로 또는 어디 경로는 배척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뭐 우방구 쪽으로 주로 가고 복척 경로는 측뒤옆 쪽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좌방구 쪽으로 주로 간다 했죠. 그 좌우방구 기능 편제어가 시각에 있어 배측 복측에서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한다. 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이끄는 것은 시각 관련해서는 배측 경로 그리고 좌우방구 관련해서는 우방구가 결국은 나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놓쳐버리지만 결국은 우방구가 나라는 것을 대뇌 기능 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가 소개한 자네한테 속았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결국 소위 뭐 깨달음이라는 거 뭐 깨달음 나 관심 없어 그 뭐 해서 뭐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뇌와 관련된 그런 경험하고 밀접해요. 그런데 이 우뇌는 바로 몸하고 아날로그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환경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죠. 하지만 우리는 그중에 뭐요? 좌뇌를 통해서 디지털적으로 일부분만 의식적인 어텐션을 통해서 주 의식 예 어텐션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는 것만 소위 내가 경험하는 전부라고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해석이란 것은 그죠? 거짓말하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정치도 하고 윤리 도덕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죠? 뭐 좀 수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버 섹스가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속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뭐 이건 순전히 저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성경에서는 그죠? 처음 우리 인간 문제라는 것이 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그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상징하는 바가 아니면 그 글을 쓴 그런 작가가 뭔가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대뇌 기능 편좌를 제가 언어 기능 그리고 뭐 주의 기능 그리고 그 또 뭐 있었습니까? 그 분할뇌 환자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앞서 우리가 봤던 시각과 관련해서 배측 경로, 복측 경로하고도 연결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색깔을 봄에 있어서도 그 운하라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려서 연결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달한 내용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 연결되는 것 같나요? 문화와 색, 아까 무지개 색 7가지다. 배측 경로, 복측 경로의 경로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시각에 국한해서 배웠지만 배울 때는 그것이 결국은 대뇌 기능 편자까지 와서 보니까 좌뇌, 우뇌의 기능이 그런 차이가 있고 우뇌가 진화적으로 훨씬 오래됐다고 여기지거든요. 그런데 좌뇌, 우뇌의 기능이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그런 우리는 의식상에도 그러한 어 자기 기만적인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데 그죠? 그것이 지금 시각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그죠? 복측은 크기, 대조, 착시처럼 항상 주변 맥락에 따라 중앙에 있는 원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 중앙에 있는 원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댈 때는 몸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연결되어지고 아까 색깔도 무지개가 있습니까? 무지개라는 것도 없어요. 빛이 있습니까? 빛이란 것도 없어요. 색이 있습니까? 색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전자기파란 물리적 사건과 우리 눈 안에 그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유전자라는 또 다른 분자에 의해서 발현되어지고 그 단백질이 전자기파에 노출되어지면은 그 물리적 구조가 변하면서 거기서 전기적 변화가 생기고 그 전기적 변화가 우리가 배웠던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신호, 활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것들이 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차 바퀴가 구를 때 나는 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면 굴뚝으로 나는 연기처럼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색깔이다, 자아다, 동기다, 주의다, 뭐 그죠, 감정이다, 기쁘다, 슬프다, 사랑이다, 정의다, 도덕이다 이런 말을 막 붙이듯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름 붙인 것이고 색깔 빨주노트 반도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화에서 소위 환경하에서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그 문화 색깔과 관련해서 무지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름 붙이기가 뭐예요? 좌뇌가 하는 역할인 거죠. 우뇌는 이름 붙이기를 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은 아까 배측경로 복측경에 의해서 일단 뭐 중간 결론이라 얘기할 수 있는 지배적인데 즉 나에 있어서 진짜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과연 나 나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어딜 봐야 되겠냐? 우뇌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제차 3차 얘기했지만 이 동양적인 세계관하고 인간관하고 이어져요. 그 아까 뭐 비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면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제가 얘기하려면 또 말이 길어질 테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결국 좌뇌와는 달리 아날로그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연기설이라는 것도 연기설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불교 사상, 불교 철학에 있어서 인간과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인데 연기설이라는 것도 이것이 바로 그러한 아날로그적 세계관을 얘기를 하고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발견도 그죠? 모든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다는 것이 바로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그런 걸 생각하고 연결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 그죠? 서양에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부터 생각해서 생각까지도 지금 식민지라 그냥 쇠뇌되어서 그런 것들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도 여전히 심리학의 출발이 이제 서양에서 왔으니까 여전히 그것이 팽배하죠. 그런데 지금 대내기행 편지하라든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그런 책들은 바로 서양인들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세계관이 잘못되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고발한다 할 거예요. 그러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도 아직 그런 서양의 그런 이원론적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어. 심리학 과목 안에도. 그리고 저처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상 안에도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제가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없진 않아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든지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 발견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을 자체가 또는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사람들을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다 죽이려고 그랬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다윈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뭐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프로이드는 늘 욕 얻어먹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전문가들만 그렇지 일반인들한테 뭐 프로이드 무의식을 얘기한다든지 뭐 지구가 둥글다든지 지동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이제 알지만 그죠?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도 진화가 진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 150년이 지나도 그것이 일반인한테는 안 전해져 있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그 몇몇 사람 빼고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동양적 사상과 연결해서 좌뇌, 우뇌 기능 편제와 그리고 지배적인 내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색깔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자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본질이랄까요? 그런 것이 무엇이냐, 자아가 무엇이냐 이런 견해는 아직까지도 심리학 안에서조차도 다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죠? 심리학 안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서양의 이원론적 생각을 바탕으로 한 특히 자아 심리학이라는 이런 것들은 그죠? 누가 미치는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거 동영상 공유를 우리 음, 그 불린의 환자 실험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실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 심리학에서 다 공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그런 식의 인간을 보는 관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 맞아. 야 참 재밌다. 참 신기하다. 아 저렇겠구나." 하지만
저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일상이나 심리학 안에서의 어떤 수업 장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딱 토대로 깔려서 인간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거의 동시대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리벳이라는 실험도 동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어떤 우리 인간의 뭐 의식, 자아와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그거 좀 공유하려고 해요. 이미 이 내용을 알거나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한낱 짐승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걸 마음먹을 수 있고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상식처럼 통용되는 자유의지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 속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또는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의지를 뇌가 받아들이고 뇌가 전기 신호를 통해 이러한 뜻을 신체에 전달하여 결국 손가락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이를 의지, 뇌의 전기 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이고 후행하는 실제 행동이 최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의 기본 개념이다. 만약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그냥 움직인다? 적어도 정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 벤저민 리벳이란 교수다. 리벳은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피험자에게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었다. 리벳의 요구는 간단했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때 버튼을 누르라는 거였다. 과연 이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을 따를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피험자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대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가락을 움직임과 관련하여 준비 전이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 장치에 의해 측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셈이다. 이는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이 사실상 뇌의 전기신호, 의지,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행한 과학자의 이름을 번떠 이를 리벳 실험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에 관한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 개념을 문제제기한 최초 실험으로서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도 주요 지문이나 자료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이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는 이러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기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뇌의 생화학적인 작용,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둘째,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휘했다고 믿는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 이전에 이미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사안들에 대해 본인이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일종의 짜맞춘 논리, 짜맞춘 사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어쩌면 이미 내려진 것일지도 모른다. 리벳 실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 지식, 교훈이다. 이 리베스 실험도 그 불린의 환자 실험과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60년 전 얘기예요. 근데 뭐 익히 아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죠?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유 자유의지라는 게 착각이었나? 제가 학기 초부터 자유의지는 착각이라는 얘기를 언뜻 한 적이 있었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준 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자꾸 동양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동양 사람이니까 뭐 동양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좀 그죠? 뭐 닭살 돋진 않을 것 같은데 동양에서 어떤 그런 지혜, 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지식이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든 아니면 임상 장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든 그것이 지혜라는 거창하게 얘기한 깨달음이랄까 지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트여야지만이 치유가 되고 행동 수정이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건 여러분도 알죠. 여러분이 그죠 그 미적분을 아무리 잘하고 외국어를 수십 개 한다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혜와 지식을 구분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소위 그런 지혜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어떤 수행할 때 무건수행을 해요. 무건수행.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좌뇌는 끊임없이 말을 지어내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생각 자체가 언어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건수행이라는 게 이 생각 자체를 언어적으로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하더라도 언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내는 얘기가 바로 분할내 환자가 어 눈삽을 고르고 왜 눈삽을 골랐느냐 했을 때 "닭장을 청소하려면 눈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요. 자, 이러한 좌반구의 언어에 국한해서 상담을 한다. 그 상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담은 거짓말쟁이 둘이 앉아서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상담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죠 뭐 그 이성 간의 어떤 관계가 되었던 부모 간의 관계가 되었던 우리가 학교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소위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던 그게 말로써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은 그게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을 모른다는 얘기처럼 속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바로 분할내 환자나 대통령 연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자기 기만적인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기 기만을 자기가 정말 몸으로써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뭐 솔직한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심리학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치유가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을 많이 달달 외우고 어 교수,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하학 미적분을 잘하고 양자 물리학의 전문가가 돼서 노벨상을 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 그죠? 어떤 행동에서의 어떤 치유하고는 상관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물론. 그죠? 이게 사람 됨됨이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바는 바로 그 언어에 국한해 있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닌데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대통령 연설처럼 아니면 불리는 환자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꼭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다 알고 내가 하는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늘 속는다라는 거. 근데 동양에서는 제가 좌뇌한테 속았지 그 책을 여러분한테 그렇게 처음으로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소개한 이유가 그걸 읽어보시면 음 그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최근에 연구되어진 그런 자료부터 시작해서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리벳 실험 그리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좌뇌우뇌 기능 편제와 그걸 바탕으로 쫙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동양에서의 세계관, 인간관을 쭉 얘기를 하고 바로 우리 뇌도 그죠? 어떤 부위에 어떤 기능. 그 골상학처럼 골상학 들어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상학의 생각도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좌반구적인 그런 분열시키는 그런 서양의 그런 이원론적 생각하고 그게 다 뿌리가 비슷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현대 뇌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이 뇌가 그물망처럼 엮여 있더라. 우리 여러분 네트워크 뭐 늘상 얘기하고 듣죠. 바로 뇌의 기능이랑 또 그물망처럼 엮여 있는데 뇌뿐만 아니라 뇌와 우리 몸과 특히 우방구와 이 환경이 네트워킹돼서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계관이 불교의 연기설이에요. 그리고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동양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앞으로는 인간 이해뿐만 아니라 심리학에 있어서도 뇌과학에 있어서도 타당한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앞에 공부를 할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죠? 좀 더 바람직한 타당한 공부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리벳의 실험이라든지 바로 불린의 환자에서 보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의식 경향성이 가져다 주는 특성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교수님,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수업에서 아날로그식 표상이랑 디지털식 표상에 대해서 이해를 네. 잘 못해가지고,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죠. 그걸 묻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아, 당연히 그게 음, 표상이랑 네? 어떻게, 네?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하니, 아날로그식 표상, 막 디지털 표상 표상이라는 이런 거니까. 것은 그 우리가 표상이란 단어는 그 우리 그 1차 운동 피질, 1차 체감학 오, 피질 얘기하면서 그 표상이라는 representation이라는 그 용어는 그뭐 우리 심리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표상이란 말을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 표상이라는 용어는 그 우리 1차 운동, 1차 체감학 피질에서 처음으로 소개했고 그리고 뭐 다른 감각 피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뭡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뇌의 결국 상징화, 결국 활동 전이가 되어지겠죠. 전기신호가 될 텐데 그런 것들 이제 표상한다, 표상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안 받아봤는데 이 표상이란 게 결국은 오늘 얘기할 때 뇌, 몸과 뇌와 이 환경이 같이 네트워킹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환경상에서 물건을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물건을 쓰고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입고 마시고 어떤 헤어스타일하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내 신체는 어떤 형태고 그죠?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표상과 내 자신의 표상이 그대로 내 입고 마시고 먹는 것과 내가 사용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대로 표상되어지고 그리고 환경상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도 표상되어져서 내가 날씬하냐, 뭐 어깨가 넓었냐, 좁으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뇌 안에 표상되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표상 개념을 1차 운동 피질이나 그런 체감각 피질 아니면 뇌의 어떤 특정 감각 피질에 관련된 뭐야 국한시키지 않고 저는 그걸 확장시켜서 나는 환경에 표상되어지고 환경은 나한테 표상되어지고 이 우주의 전 역사가 우리 유전자 풀에 표상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저는 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아무리 몇 년을 두고 이걸 고민을 해봐도 제 생각이 틀린 엉뚱한 소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의미의 표상이에요. 자, 표상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제 운동 피질과 관련해서 표상을 제가 우리가 처음 나눴지만 제가 표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확장해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좌반구 같은 경우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전전두 피질, 특히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배외측 피질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까지 수렴이 되어야지만이 의식이라는 것이 언어적 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배외측 피질에 전전두 피질에 있는 배외측 피질만 있으면은 언어적 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상하게요. 그게 아니라 네트워킹 되어 있는데 여러 내부들이 뇌관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을 하면서도 결국은 전전두 피질의 배외측 피질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서 그 전전 피질이 작용할 때 언어화된 의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요? 우리 몸을 통해서 눈만 하더라도 1초에 1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온다는데 100만 비트의 정보면은 우리 한글로는 몇 글자에 해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그런데 어쨌든 눈 시각 말고도 우리 몸에는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계속 끊임없이 감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몸을 통해서 결국은 말초신경 그리고 중추신경의 척수 그리고 뇌관을 통해서 뇌로 막 쏟아질 텐데 근데 우방구는 그것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주어지는 한 그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초에부터 중추로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시냅스에서 그것이 이게 다음 세포로 갈 때는 이 정보들이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상위로 올라갈 때마다 물론 피드백도 있지만 피드백까지는 지금 얘기가 복잡하고 상위로 올 때는 수렴 하는데 이것이 좌반구로 올라갈 때, 즉 우반구에는 몸하고 가까워서 거의 그러한 실시간으로 들어온 정보를 실시간 말고 리얼타임으로 아날로그로 다 연속해서 받고 있는데 좌반구로 옮겨가서 이것이 언어적인 의식 현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전전두 피질까지 갈 때는 결국 수렴해서
결국은 필터 아웃이 되니까 결국 나온 결과는 우방구에 비교하자면 디지털식으로 띄엄띄엄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방구가 몸을 매개해서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나는 정보를 좌방구가 디지털식으로 띄엄띄엄 샘플링하면은 이 샘플링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에 비하면 분명히 미싱 아웃하는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를 좌방구는 어떻게 맥락에 맞게끔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채워 넣기라는 개념을 맹점에서 채워 넣기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 빌어왔었습니다. 그 용어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린의 환자가 보여지는 작화, 좌뇌가 하는 지어내는 말, 꾸며내는 말이고 대통령 연설에서 나오는 자기기만적 해석이고 그리고 기억상실증, 특히 콜사코프 증후군을 가진 기억상실증이 보이는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기억할 텐데 보이는 작화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병리적인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얘기하는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뇌는 정서적이다, 좌뇌는 뭐 분석적이고 인과적이고 우뇌는 전체적이다 얘기하는 이것이 근데 이것이 좌뇌는 어쩌다, 우뇌는 어쩌다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아날로그 디지털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뇌는 좌뇌보다 정서적이냐면은 정서라는 것은 바로 몸의 상태에 대한 감각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좌뇌를 통해서 의식화될 때 우리는 필링이라는 감정을 경험해서 기쁘다, 슬프다, 분노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의식화된 언어화된 필링, 감정 이전에는 이모션이라 해서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그 감정이 토대가 되는 거. 근데 서양 사람들 인생을 못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서양의 전통적인 생각, 데카르트의 아래 위 그 계보, 그죠?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얘기한 그 계보에서는 의식적인 언어적인 의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몸은 도외시하고 몸은 더럽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그죠? 뭐 가치 없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요? 나중에 죽으면 몸을 벗어나서 그죠? 그 어떤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영혼들만 모여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양의 생각이나 현재 이 뇌과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나 이 신경심리학 안에서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심리학에서 뇌와 관련된 이 생물학적 배경 그 진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생물학적 현대의 뇌과학과 접목된 그런 분야에서는 바로 몸에서 철학도 그렇고 그 철학에서도 유기체 철학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1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일반인한테는 이것이 널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심리학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다 공유되지고 있지 않는데 철학 분야에서도 바로 유기체 철학이라 해서 동양의 철학과 접목해서 1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력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안 와닿아 있죠. 바로 그런 생각이 지금 우방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방구는 정서적이다, 좌방구는 뭐 어떻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방구는 바로 몸하고 리얼타임으로 아날로그적 연결되어서 환경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바로 정서적인 뇌일 수밖에 없고 정서의 근본이 되어지고 좌방구는 그것이 그죠? 디지털식으로 이거 띄엄띄엄 필터링 하니까 아무리 샘플링이 빠르다 하더라도 결국 미싱하는 부분인데 디지털식으로 샘플링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샘플링한 결과가 의식화되어서 소위 아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죠? 자아가 있는 것처럼 불변하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신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의식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차이 때문에 좌우방구의 모든 그런 기능들이 서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디지털 편자 얘기하다가 얘기가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디지털 편자,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 저 질문 학생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질문한 것을 감사합니다. 얘기했는지 아니면 뭐 그죠 뭐 엉뚱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한 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